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우의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경제란 단어를 24차례 언급했습니다. 1년 전 신년사에서는 단 3번 언급했었죠. 경제 중요성이 8배 늘어난 셈입니다. 부산 경남도 올해의 화두는 역시 경제입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인 부산과 경남이 쇠퇴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러스트벨트처럼 기계가 멈춰버린 지역으로 퇴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 소리도 들립니다. 새해를 맞아 두 번째로 맞은 KNN의 시사만사,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첫 순서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픽 정치 토크입니다. 경남의 제조업 혁신 없이 경남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남 제조업 혁신 정책이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도 경남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현안을 요모조모 뜯어봅니다. PK 정치토크, 어제 부산편에 이어서 오늘은 경남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정치 패널 모셨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십니다. 하기남 변호사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남 도정의 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처럼 우리 경남 도정 5글자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하기남 변호사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5글자. 네. 힘을 보여줘.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방금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네. 대통령께서 경남에 오셔서 스마트 공장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면제도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큰 힘을 실어주셨어요. 예,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님이 이 힘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해에 그 힘을 우리 도민들에게 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취임 6개월 지났고 이제 뭔가 보여줘야 그렇죠. 될 그냥 그런 뭐 때다, 자꾸 그죠? 뭐 비판자들의 목소리처럼 구름에 달 넘어가는 얘기 말고 현실적인 성과들을 네. 대박을 한 개씩 보여줘서 아하.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경남 도민들로 하여금 체감하게 해줘야 된다. 힘이 그런 말씀. 있는데도 뭐 못했다면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5글자. 네, 저는 산 넘어 산 이랬습니다. 어허.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인데요.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산 넘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경남 경제가 굉장히 국제 경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계 조선 산업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조선 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또 카이처럼 서부 경남에 사실 항공 산업을 좌우할 카이의 그 미 공군 고등 훈련기 입찰 실패. 이건 있죠. 뭐 반점은 우리 잘못도 좀 있습니다. 뭐 적폐청산한다고 온 회사를 다 뒤집어 놓았으니 네. 입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 두 개는 국제적 환경이라 친다면은 또 하나는 이제 국내 환경.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또 이제 앞으로 경남 도정을 책임져야 될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네. 풀어나가야 될 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국내 경제 환경, 즉 최저임금제라든가 또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은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창원 지역에 한 300여 개 협력업체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과연 탈원전 정책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속도 조정이라든가 해봐야 할 시점인데, 이런 첩첩산중입니다. 네. 국제적인 환경도 나쁘지만 또 올해는 경제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큰 산이 국내외적으로 2개가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오늘 사자성어, 올해 사자성어, 임중도원 또 이 말하고도 또 네. 예,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그 김해 봉화마을에 우리 노무현 재단 주최로 신년 참배식이 열렸어요. 이게 뭐 전국에서 거의 한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대권 주자들부터 당 대표까지 여러 분이 참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봉화마을 신년 참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기독교 또 네. 이슬람교 이런 분들 보면 성지 순례 가잖아요. 메카라든지 예루살렘 같은데. 예. 마찬가지로 민주화 세력, 특히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민주 집권을 해본 경험을 가진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이 있는 민주화 세력들에 있어서는 또 김경수 여기가 지사도 그렇죠. 참석을 예. 하셨네요. 저기는 일종의 성지 순례와도 같은 곳입니다.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새해 첫 아침에 마치 네. 세배하듯이 아하. 와서 다짐을 알리고 또 그 우리 조상이 음덕이라 하잖아요. 돌아가신 두 분,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변되시는 이 민주화의 길을 받고자 하는 네. 하나의 그 어떤 의식 같은 거고 실제로 서울에서 저 유명한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려면 굉장한 이 비용이 그리고 절차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또 여기 와서 일종의 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아뢰고 네. 새해 다짐을 저기서 아뢰면 사실 만천하에 우리 국민 전체 아뢰는 것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화 세력들에게 결집을 얘기하는 하나의 네. 성지 순례 의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수 쪽에서도 이게 신년에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참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은 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산에 창원에 네. 국립 3.15 묘지가 아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립 3.15 묘지를 갔고요. 김경수 지사도 아마 봉하마을 왔었습니다. 다녀온 뒤로 그렇죠. 예, 우리 예, 확인한 다 같이 변호사 오셨을 거예요, 오셨고 그죠? 다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그건 뭐 우리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경남이 민주화의 참 기주이자 또 산업화의 보루고 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 두 기둥을 다 갖고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신년에 그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네. 지방 정부의 국실본부장을 지방 정부의 장관이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강조했는데 저는 참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네네. 권한 위임이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선상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에게 또는 우리 경남 도정에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라. 그래서 경남만의 정책.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예, 어떤 근데 걸까요? 지금 경남의 소상공인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최저임금제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그리고 또 주휴수당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 이게 최저임금을 또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52시간 노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창원 경제를 지탱하는 원전 산업이 있습니다. 그 두산중공업과 300여 개 협력업체. 이거는 멀쩡하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전 기술을 지금 거의 사장시킬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건 뭐 세계 경제는 자꾸 원전은 지금 더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뭐 원전 세계산업협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걸 스스로 우리가 탈원전의 속도를 빨리 하고 하는 바람에 창원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나 경남도정이 중앙의 논란과는 좀 다르게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경남의 실익을 좀 챙겼으면 네, 좋겠다. 네. 하면서 그 관점이 결국 이제 혁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든지 중소상공인이든지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주휴수당으로 대변되는 이 근로시간 문제, 사실 이거는 경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경남의 목소리가 경남에서라도 뭔가 타개를 하려면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그 조직 개편을 한 거 보면 네. 그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봐요. 실국을 많이 그렇죠. 저 이름도 바꾸고 9개 과를 조정했죠. 신설하고 네. 4개 과를 폐지하고 2개 과를 통폐합을 했는데 그 보면 주로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혁신추진단, 뭐 네. 도정혁신추진단, 대외협력 담당관 네. 이것은 기존 그 앞번에 홍준표 지사의 불통에 대해서 일종의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소통의 측면을 강조했네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정이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냥 보스가 시키면 다 따라하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점점 벗어난다고 봅니다. 자율과 책임을 주는 각 부서가 일종의 책임 담당하는 것처럼 가는 것도 일종의 혁신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김경수 지사님은 지금 이 경상남도를 아주 제2의 조그만 청와대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아마 우리 김경수 지사 올해 2019년 신년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CG. 네, 제조업 혁신 강조했고요. 물론 서부경남 KTX 대통령도 이야기하셨고요. 민생 경제 회복 이야기했는데 2019년 과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최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경제에 목말라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18개 시 군 지사들도 다 일성의 목소리로 경제 성장 동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도 저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부서 개편의 중요한 부서가 결국은 경제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경남의
주력 산업이 핵심 산업이 무언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네. 기계, 기계, 항공우주, 항공우주, 그리고 기계와 항공우주, 나노나 그렇지. 조선 이런 부분도 그런 있겠죠. 조선, 해양조선, 해양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주력 업종임을 분명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을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지원가로 분명하게 매김을 해서 이 경제에 올인하고 매진하겠다라는 일단 걸 끝을 보여준 것 만들고 같아요. 있다. 신년사에서 그렇죠. 그 내용을 예. 담고 있고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저는 이게 네. 부서 배치가 그렇게 보여요. 네. 우선은 예전에 불통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혁신을 강조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주력 산업을 상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고 거기서 대해서 지원을 집중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챙겨보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것 이 같아요.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분권과 책임 이게 네. 상당히 위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정책의 유연성도 나오고 정책을 현실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경수 지사와 경남도정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거나 조금 잘못된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정책들을 네. 과감하게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목소리를 좀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렵다고 호소를 해도 그리고 지금 창원시 의회가 얼마 전에 창원시 의회도 사실은 범여당이 큽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 폐기 결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 묘미랄까 지방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구조조정이 맞습니다. 나서고 예, 있고 예. 하니까 네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역시 경남에서 또 그 부분이 큰 만큼 네. 경남 산업에서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김 지사가 좀 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부분 그런 측면에서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말씀 중에 이게 지금 김 지사께서 추진하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제조업 혁신인데 말이죠. 스마트 공장 산업 지금 눈에 띄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대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네. 이 창원에 근데 LG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을- 확산해서 경쟁력을 네네. 전체를 강화시키자는 의미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경남만의 정책은 아니고, 근데 그건 잘 택했다고 봅니다. 뭐 경남이 기계 산업이 또 요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택했는데 이 경남만의 정책은 아니죠. 그래서 경남의 주력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정부에서 지난 몇 년간 해오던 일입니다. 국책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경남에 좀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경남에서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는 불량률을 낮추고요. 공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네. 중소기업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단 형태로 중앙에서 관리해 주는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고 이건 뭐 경남이 또 기계공업 공장이 많은 만큼 더 적용하기가 좋은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여기에 경남의 주력 산업에 대한 뭔가 실질적인 것 없이 그냥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강조한 그런 것은 비전들도 나와야 된다 네, 같이. 바로 저 점이 그 네. 스마트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숙제죠. 실제로 스마트 어떤 공장,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그러면 일종의 공정의 문제, 생산성 향상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불량률 저하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완제품의 테마가 정해진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의 과정에서 생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후속의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품을 아무리 잘 만들고 또 빨리 만들고 불량 없이 만든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완제품이 없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혁신하는 이유는 이거를 빨리 만들자, 불량률 없이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혁신적인 틀을 맞춘 다음에 매력적인 완제품을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취지로 봐요. 저희 화면에 나오는 저 공장이 아마 김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적용 공장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저 이제 결과로서 제조업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죠. 제조업 혁신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예를 된다. 들면 네. 그 애플이 네. 아이폰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이지 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우리가 스마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마트한 혁신적인 제품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혁신의 생태계 위에서 옥동자가 탄생하는 거니까 네. 아마 지금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에 매력적인 완제품을 향해서 이 어떤 스마트의 이 과정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이 뭐 공정 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를
강조하고 뭐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제조업에 투입되는 또 인력들이 감소하고 결국은 이게 실업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실제로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술 네. 혁신은 고용을 줄이잖아요. 네. 주차장의 자동 그러니까요. 설비로 고용이 줄고 또 경비 시스템이 돼서 경비원들이 고용이 줄지 않습니까? 네. 이 하급 노동자의 고용이 주는데 그래서 자꾸 혁신하고자 하는 게 완전한 틀이 다른 형태의 어떤 곳에서 네. 이 인력이 재편돼 가지고 고용이 다시 늘어나는 이것을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그렇죠. 새로운 인력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LG전자, 창원 LG전자의 이 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LG전자의 경우는 우선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이 더 늘어나서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고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근데 LG전자 창원 공장의 경우는 이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해서 고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 라인 자체의 성격이 바뀌면서 과거에 하던 노동의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네. 신문 산업에 보면은 과거에 신문사에 가 보면은 문선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활자를 말이죠. 식사를 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부 전산직으로 바뀌었거든요. 레이아웃도 전산으로 하고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에 모든 신문 제작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숫자가요 과거의 문성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드시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우리 지역의 이야기인데. 파이를 크게 해서 보다 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세수가 높아지고 하면은 재정이 또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재정 사업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경남도가 저 마산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라고. 네네. 그걸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좋은 말로 스마트 시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시티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전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경남 지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저도 맞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저는 해양조선 산업도 도울 겸해서 해양조선 엑스포 이게 뭐 공인 엑스포가 아닙니다. 네. 전 세계 관광객 우리 앞선 해양조선 기술을 과시하고 수주를 돕고 또 관광 산업을 일으키고 또 해양조선 산업에서 지금 발생한 실업을 흡수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거의 여수 엑스포가 그렇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새로운 예. 일자리 재정 사업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많은 일을 하려면 말이죠. 네. 김 지사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특검과의 법정 공방 이거 특검이 지난 28일 날 예. 하 변호사님 저 5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예. 왜 5년인가요? 그리고 5년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열렬 지지자들 분들한테는 5년? 우리 살인죄 최한이 5년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업무 방해로 3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합해서 아. 5년인데 업무 방해의 최고형이 5년인 걸 보면 네. 그 한 중간쯤 좀 넘는 형을 붙였고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 들어킨 그렇죠. 거와 이 예. 내용이네요. 무슨 이 주장이다 그죠? 대량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킹크랩이라는 이제 또 프로그램. 영사직 제한한 그거를 이제 네. 매수 이해 유도죄로 봐서 이렇게 2년을 붙였는데 네. 우리가 보통 중형이라고 하는 기준이 법조계에서는 네. 검사의 구형으로는 한 5년 정도, 아. 그리고 실제 판사의 선고에서는 한 3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중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5년 구형을 한 것을 보면 상징적으로 중형을 좀 구형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갖고 있는 위치, 네.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 민의의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아니면 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있다 없다지 일반적인 재판에서 뭐 유죄를 묻되 선치해주는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형 구형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으로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그동안- 개를 보태면 자연스럽게 5년이 되는데 그동안 했던 일도 있고 특검이 그동안 이게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제까지 달려온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참여했다 그 정도일 뿐이지만 그것이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상징성, 민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5년이 충분히 특검의 입장으로서는 구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 다만 이것은 이제 유무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이제 1심 선고일이 아마 25일이지요. 예. 이건 과거 우리 5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저해했다고 보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했다고 봤던 댓글 사건의 연장입니다. 그 댓글 사건의 연장 주인공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물론 김경수 지사는 선의로 다가온 지지자들한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건 내가 관련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수차례 직접 만나고 이쪽 사람 사무실에 가고 또
오사카는 너무 크니까 샌다이가 어떠냐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진술 내용 이런까지 감안하면은 이 상당히 가볍지 않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죄로 내려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좀 있다. 지금까지 네.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보자면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봅니다. 결국은 우리 드루킹을 비롯한 3인방의 진술이 그렇죠. 신빙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신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형사 사건의 특성이 공모라는 것은 그 둘의 이 결탁 관계가 사실상 중형을 선고할 만큼 구체적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들의 진술만으로 과연 이것을 유죄로 내릴 수 있을지 판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회의적인 전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아마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뭐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불복할까요? 항소를 하겠죠. 네, 아. 당연히 항소. 특검에 지금 이번에 논거문을 보면은 네. 굉장히 이 부분 댓글 사건의 연장으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 만약 유죄가 나면 진짜 도정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네. 1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가 되면 동력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물론 특검이 항소하겠지만 이 한 판이 지고 나면 그 뒷판은 그 뒤집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씨름 뒤집기 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 보궐선거가 그렇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각자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1분씩 한 말씀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영도 교수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창원 성산구가 이제 통영 고성이 있죠. 이제 창원 성산구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봅니다. 여기선 민주노총 같은 이런 우리 그 진보 진영의 큰 표시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산구의 그 높은 교육 수준 또 그 창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강남 표심 같은 것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둠의 큰 어떤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 보수가 진보가 분열되면은 이건 이제 19대 총선 구도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이제 보수가 유리하겠죠. 한국 사용도 유리할 테고 만일 진보가 단일화된다면은 그러면 20대 총선 구도 즉 그때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도가 되겠죠. 예. 구도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통영 고성은 전통적인 한국당 강세 지역인데 통영과 고성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그렇죠. 과연 그것을 등에 힘입어서 민주당 소속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전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하, 네. 이 완전한 천하 삼분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민주와 진보와 한국당의 각각 35% 정도를 각자 도성해서 먼저 성취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또 똑같이 예전에 보듯이 보수와 진보 계열의 또 지리멸렬한 단일화 논의가 있어가지고 또 누가 사퇴하느니 마느니 이런 안타깝고도 예전에 봤던 그런 현상이 다시 재편되느냐 어떻게 보면 내부 갈등 현상이 빚어지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네. 진보도 존재하고 민주도 존재하면서 한국당이라는 보수가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아주 지역구의 특성이 존재하기 네.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 다 구도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두 분 다음 주에 모시고 이 부분 좀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비기씨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오늘은 한 통의 제보 사진으로 시작된 취재. 버리지 못해 얻은 마음의 병, 저장강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택 복도와 계단에 온갖 잡동사니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엄청난 양의 물건들. 폐지부터 선풍기, 플라스틱 자재까지 가득 차 있어 어디가 입구고 창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합니다. 저게 쓰레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재활용품? 폐지라고 뭐하는 건 없는데 내놓지 않았어요. 상품 가치가 저런 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괜히 저기 있다고 했어. 쓰레기도 막 거기다 자꾸 버리고. 이렇게 물건을 치우지 않은 지도 5년째. 경찰과 구청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우라 해도 오히려 막 싸움을 하고 지 잘한 것 같이 싸움을 하고 구청에서도 몇 번 나왔다고 여기.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저장강박을 의심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정신 관련 선생님하고 사육자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 가가지고 만나보면
육수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자체가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저장 강박 의심 사례 가구. 이웃 주민과 함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내가 문 좀 열어봤어. 7.5평, 60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이 84살 정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심한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언제 먹다 남았을지 모르는 음식 쓰레기, 곳곳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들.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서 특별히 버릴 물건은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시고 뭐 거기 당겼으면 이불을 깔 리가 있거든요. 하늘한테는 다 버릴 게 없는 거네 지금. 버리지 못해 쌓인 할머니의 쓰레기는 마음의 짐이 돼 세상과의 연결고리마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민우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주제 이야기 나눠볼 세 분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아린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할머니 버릴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주변에 물건 못 버리는 분들 뭐 들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이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례들 간혹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부산 남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서 무려 1톤가량의 쓰레기가 나왔고요. 저게 다 할머니 집에서 나온 거군요. 예, 이건 뭐 지난 4월 사례인데 예,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해운대 홀몸 노인집에서 네. 무려 6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혼자 삶은 할머니 댁에 이게 나온 쓰레기가 6톤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성격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질병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이라든지 혹은 연령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부산시와 경남도의 저장강박 현황을 물어봤는데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저장강박 의심 사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30대 젊은 층부터 80대 고령층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았고요. 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공식 통계로는 2014년 전국 임대 아파트 가운데 292개 가구가 직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292개 가구가 저장 강박으로 의심되는 그런 가구라는 말이네요. 예, 이건 근데 이제 공식 통계가 확인된 경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저장 강박 증상이 저 정도로 심각한 거라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그 완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2013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저장 장애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 용어가 장애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네요. 저장 장애로 공식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저장 장애는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저장해 두는 그런 심리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경우로 보고 있는데 앞서 뭐 3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이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한 80% 정도는 노인들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훨씬 많다, 그죠?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저장 강박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의 심리 상태가 그러면 왜 물건에 집착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다양한 그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치매라든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물건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모아두는 그럴 수도 그런 있겠습니다.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던 저 정모 할머니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는데 사실 지난해 3월에 경찰과 구청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한번 청소를 했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상황이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온 건데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치운 양이 일단 50리터 쓰레기 봉투로 무려 50포대나 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 전문가들은 이 저장 강박이 뇌질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뇌 기능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두엽하고 뭐 그 앞 고이랑 뭐 여러 특정 부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위들의 장애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할머니 치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치료 받고 나서 재발된 건가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치료받은 건 아니네요. 치료를 받지 왜 그렇죠? 못한 이유는 사실 할머니께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이 한 명 있긴 하는데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를 계기로 한 구의원은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례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치워주고 고쳐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보건소나 이런 데 정신건강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한 번씩 나와보시고 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또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한번 발의를.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저장장애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근거가 없게 되면 예산이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군구에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뭐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부산 북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저장 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연이어서 금정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구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조례가 있다고 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요. 원하지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않는다면요. 없다,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도 정신치료를 강제로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일정한 경우는 법원이 치료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범죄로까지 이어졌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르고 있다 하면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과 같이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정한 그 동의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동의하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분쟁이 있을 때 이 제도가 악용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 감정의가 또 감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박증만으로는 타인을 해할 수 있거나 본인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장 강박 문제 이거 해결은 첩첩산중인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뭐 시각적으로도 불쾌감이 있을 테고 주변에 피해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주변인들의 피해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 만약에 사유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청소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저장 강박 가구를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재보다는 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본 경우는 이웃 나라 일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지원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거를 처벌을 하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토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쓰레기를 청소를 하지 않고 주변에 민폐를 끼칠 경우에는 5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동경에 있는 나가노 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 일반 집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집에 강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이런 대응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해 보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네,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수인 한도라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네.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금액에 비해서요 들여야 되는 노력이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런 케이스로 사건화가 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조금 무거운 주제 다뤄봤습니다. 다 같이 이 부분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롬보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사건 사고와 이슈를 들여다보는 밥상머리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그 많은 안전모 다 어디로 갔을까요, 권 박사님? 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에 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전거라든가 그 개인 전동 킥보드 이런 거를 탑승을 할 때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시를 표방을 하는 창원시에서 네. 1,500개의 헬멧을 제공을 하는 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약 43%의 분실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절반 가량이 이게 없어져 그냥 쓰고 집에 갔군요. 그러시겠죠. 네. 네. 그러거나 뭐 본인이 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실종된 시민 의식도 문제지만 이게 시에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창원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썼을 때 나 웃기고 그다음에 좀 불편해요. 예, 좀 꽉 조이기도 하고. 아예 없어서 자전거에 없던데요. 따로 헬멧을 보관할 수 있는 자물쇠나 그런 보관함을 따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리 있어 보입니다. 안전모 쓰면은 뭐 불편하다. 사실 뭐 안 쓰다 쓰면 귀찮죠. 그리고 또 남이 쓰던 거 이거 저 깨끗하신 분들, 청결 강조하시는 분들 아마 정말 싫을 테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 것이 아니다 네. 보니까 이제 잘 챙기지 않아서일 텐데요. 근데 이렇게 안전모를 비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작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드시 자전거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 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수만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정형외과 그 자전거 타다 다친 사람으로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다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앞으로 창원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창원시는 이제 분실 방지를 위한 예산이 크다며 사실상 이제 손을 놓은 분위기인데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결국 안전모 예산 1억 원 가운데 나머지 6천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유 자전거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게 되게끔 설비가 돼 있는데 이게 참 헬멧에 하기도 애매할 테고 이거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좀 추가를 네.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시민의식도 말씀을 해주셨고 시민의식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법안을 만들 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법안 이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잘 지켜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네, 그 시민의식이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작년 9월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서 이번에 작년 12월 달인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법안 개정을 하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네. 뭐냐면 이거를 의무화시켜서 강제하면 안 된다. 이거를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가지고 의무화시키는 거는 어린이만 네, 자전거를 타려는 어린이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해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이라든가 영국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도 의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기 헬멧 쓴 거 못 봤어요. 거의. 네, 그렇죠. 네. 의무화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그리고 일본은 13세 이하, 프랑스마저도 12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조금 더 현실화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비 오는 날 그 공유 우산 들고 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고마운 마음들, 나누어 가지려는 공유의 마음들이 좀 더 확산됐으면 서로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올라갔던 차가 주차장 아래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엄청난 소리에 놀라 행인과 오피스텔 주민이 뛰쳐나옵니다. 고장난 기계식 타워 주차장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50대 작업자가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입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늘면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계식 타워 주차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이게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영상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불과 몇 달 전에 부산에서 네. 벌어진 사고인데요. 차가 지금 육안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오고 정말 다시 봐도 오싹한 그런 순간입니다. 네. 지난 3년간 부산에서만 40여 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3건 가운데 한 건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건 가운데 한 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기계식 주차장 정말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반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무서워갖고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 주차를 안 하려고 해요. 전부 주민들이. 어떻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한번 해보셨습니까, 권 박사님?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네. 기계식 그렇죠? 자동 주차장을 그렇겠죠. 이용할 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를 할 때도 무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밑에가 훤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고 이게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이런 타워형 주차장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국에 약 46,500개 정도의 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4년에 한 번꼴로 정밀 안전 검사를 받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가 좀 쌉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키지 않더라도 5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아까 정말 끔찍한 영상이 있었지만 네. 그렇게 인명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태료 이런 것들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있지 않나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5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연결이 되겠죠. 문제네요.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 이상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이거 조작하는 사람의 조작 미숙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예, 이거 제가 4년 전에 취재했던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 타워에서 네. 이제 입주민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5살 남자아이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5살 손자가 주차 타워 안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자가 밖에서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별도의 전담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냥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이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잘 잊혀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관리인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2016년 2월부터는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교육을 받는 비용도 35,000원으로 꽤 저렴한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특별히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용자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차를 댈 때는 리프트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차에서 내려서 발 디딜 때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 참 기계식 주차장 도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이게 죽음의 타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 연세가 많다고 하던데 아무리 첫사랑이 그리워도 그렇지 참 남의 개인정보를 아실 만한 이 연세 있는 공무원이 조회했다.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이 문제 남성은 부산 모구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데요. 네. 이 공무원이 1979년 군 입대 직전에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정도 흘러 뒤에 6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여성의 네.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조회한 거는 그럼 10년 전이네요. 이 뭐 그때쯤이면 둘 다 한 50대 됐을 텐데 둘 다 가정이 있었을 텐데요. 이 이후 과정을 말씀해드리면 이제 조회한 전화번호로 서로 연락을 했더니 네. 여인의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이 남편이 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공무원이면 이게 어떻습니까, 교수님? 다른 사람 개인정보 조회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 네. 행위죠. 아. 이 사건은 구청 이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서 네. 애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남성은 그 2013년에 구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 민원 봉사과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 여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은 이제 이 당시 동료에게 세금 관련 업무로 이 여성과 상담할 게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직원도 속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동료는 이 남성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무상 개인 정보를 조회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요. 이 남성이 전 애인에게 연락을 했을 때 전 애인의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애인의 남편이 본인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참 듣고 보면 전 애인의 남편 이 사람 그렇게 마땅해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 사건이 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까? 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를 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그 혼인이 깨진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인데요. 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혹은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고 해도 두 분이 연인 사이에서나 있을 법하게 자주 연락을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했으면 부정한 행위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 만났다고 하면 네. 이거는 해당은 안 되겠네요. 네,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 가끔 만났다고 하면 굳이 이 남성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와이프의 연락처를 묻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 행위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공무원도 뭐 낭패를 당하게 됐지만 그 첫사랑 여자분도 참 미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무원 이분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범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 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생각보다는 있습니다. 형량이 높네요. 네. 그리고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네. 공무원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네.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을 하면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전문적으로 사람 찾아주는 곳 뭐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흥신소라고 하죠. 예. 교수님, 흥신소에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의뢰를 받은 흥신소 다 같이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네요. 일단 그 의뢰한 그 목적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아마 처벌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최근에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 차량 등에다가 위치 추적기라든가 또 몰카를 부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라든가 개인 소재지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 신용정보보호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흥신소 영업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는 그 불법이 아니고 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업으로서 또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법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흥신소, 특히 이제 민간 조사업과 관련해서 이 영업상의 한계라든가 또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 이 공인 탐정 제도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30년 전에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전화 한 통 했다가 낭패를 당한 부산 지역 공무원 한 분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호기심이든 뭐든 간에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오늘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 사흘을 넘지 못한다는 작심삼일의 밤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흐트러진 마음 느끼셨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사흘마다 결심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1년도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NN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